한국은 도로조차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가난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건 정말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다고요. 여기 그렇게나 가기 싫었던 한국에 등 떠밀려 오게 되었다는 자전거 선수 출신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못 볼 꼴을 봤다는 듯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선진적인 인프라를 가진 국가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오드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즐기는 취미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우는 취미에 인생까지 걸었을 정도로 취미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상태인데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몹시도 좋아하는데 실제로 사이클링 대회도 나가봤고 또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며 이곳저곳을 자전거로 돌아다녀 봤을 정도로 자전거에 반쯤 미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취미를 소개할 때 친구 카롤린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녀 또한 저 못지않은 자전거 애호가이고 실제로 저희 둘은 함께 해외 자전거 여행도 가봤을 정도로 궁합이 정말로 잘 맞는 친구 사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카롤린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건네왔습니다. 그건 바로 함께 한국으로 자전거 여행을 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는데요. 사실 그녀와 저는 중국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했기에 저는 카롤린이 저를 놀리려고 일부러 이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중국은 이게 정령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였고 저와 카롤린은 중국 여행을 이어나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국가기도 했고 저는 아시아에 대해 그다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비슷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롤린은 한국은 중국과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국가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자전거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까지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일단 애초에 해외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각종 경범죄 천국인 유럽에서는 자전거 절도 등의 문제가 매우 흔해서 여권 제출에 보증금 지불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한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극찬을 하는 그녀의 태도도 매우 미심쩍었죠. 아무래도 카롤린은 요즘 한국 드라마에 거의 빠져있다시피 했기에 한국에 대한 객관성을 완전히 잃은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만약 자신의 말이 거짓이거나 한국에서 결점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자신이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건네왔고 그렇게 저는 속는 셈 치고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카롤린의 말을 전부 다 믿지는 못했고 결국 제 개인 자전거는 따로 챙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카롤린은 정말로 자전거는커녕 거의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렇게 저희의 기묘한 한국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첫인상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저희가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뒤 이동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즉시 한국은 분명 일반적인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에 처음 도착하면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을 숙지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헤매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역에는 웬 대형 키오스크 하나가 설치되어 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은 가야 하는 장소나 숙소를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숙소로 향하는 경로와 어떤 지하철표를 발권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고 저는 그저 결제만 하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키오스크는 저희가 목적지 역에서 하차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숙소로 향할 수 있는지를 지도 노선으로 표시해주고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까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다 가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많은 선진국들도 경험해봤지만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과 편의성을 구현해 놓은 국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그저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선진적인 면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모습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키오스크가 전송해준 QR코드를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옮겨받았는데요. 그런데 QR코드의 정보를 전송받자마자 저는 뭔가 매우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는 분명 공항에서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고 곧바로 지하철로 이동했기에 데이터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QR코드의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어야 하는 게 당연했지만 놀랍게도 키오스크가 보내준 QR코드는 그대로 제 스마트폰으로 옮겨져서 저는 모바일 맵을 통해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롤린은 아직도 이러한 수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저 그토록 기대했던 한국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지 연신 미소만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 도대체 우리는 데이터를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카롤린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겠어? 내 스마트폰이 귀신이라도 들려서 그런 거겠어? 오드레, 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한국은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마저 5G 속도의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기에 우리는 따로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료 인터넷이 제공되다니 이건 들어본 적도 없는 비현실적인 인프라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와 통화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게 현실이고 프랑스를 비롯한 웬만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항에서조차 변변한 와이파이 하나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저는 프랑스에서 살면서 5G 와이파이를 이용해 본 적 자체가 없죠.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국가길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통신 인프라가 당연하다는 듯 구축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제가 지하철에 탑승함과 동시에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칸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 자전거 전용 칸에는 자전거 마니아 중에서도 마니아들만 가지고 있다는 초고가의 자전거 한 대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전거 주인은 대체 어디 갔는지 자전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내 손에서 벗어난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듯 고가의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대로 도둑 맞아 버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자전거 주인은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거의 자동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자전거를 이렇듯 헌신짝처럼 방치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하철이 이동함에 따라 수많은 한국인들이 열차에 타고 내렸음에도 이 자전거를 훔치려고 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이 자전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저는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에는 관심조차 안 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국에서 멀쩡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제 자전거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저와 카롤린이 실력 좋은 라이더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좀비 떼처럼 달려드는 중국인들에게 자전거를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외국인을 습격해서 돈을 뜯거나 불법적인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물건을 훔쳐가는 상황임에도 한국은 제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 달라고 애원을 하는 미친 행동을 함에도 아무도 그러한 고가의 물건을 거들떠도 안 보다니
저는 한국인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밝혀진 이 자전거의 주인 또한 매우 놀라웠어요. 그는 자신의 자전거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도둑맞지 않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지 자전거와 멀찍이 떨어진 좌석에 앉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자전거와 함께 지하철에서 유유히 빠져나갔거든요. 어떻게 한국은 이 정도로 완벽한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어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장면에 벙찔 뿐이었고, 카롤린은 그런 제게 자신이 한국은 수준이 다른 국가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결국 저 또한 한국에 가져온 자전거를 지하철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둔 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숲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카롤린이 왜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따릉이라는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고, 전에 봤던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 수준 덕분에 공유 자전거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따릉이 정류장은 여권이나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이 대여 스테이션을 통해 직원의 도움 없이도 연중무휴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자전거 대여를 하려면 도난 문제 때문에 각종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전거 대여점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한국은 정말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듯한 놀라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롤린은 따릉이 앱을 통해 자전거를 대여했을 뿐만 아니라 앱은 AI 추천 기능을 통해 저희의 현재 위치인 서울숲에서 출발하는 경치가 좋고 인기가 많은 자전거 경로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추천 기능에는 경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출퇴근 시간대의 수요 급증까지 예측하여 더욱 원활한 세부 경로를 지정해 주었기에 저는 한국의 모든 변수를 꿰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세부 경로를 추천하는 AI 시스템은커녕 애초에 사용자를 위한 추천 알고리즘 기술조차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세대 기술인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극강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제 인생관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카롤린이 빌린 공유 자전거에는 자동 적응형 조명뿐만 아니라 반사 코팅 및 AI 충돌 경고 센서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럿이서 함께 쓰는 대여 자전거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달려있는 경우는 생전 처음 보고 그 즉시 이게 대체 왜 달려있는 거냐며 질문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카롤린은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더군요.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따릉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 아무래도 한국은 공유 자전거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하여 교통 인프라 증진과 교통 체증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동차 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려는 생각을 하다니 정말 똑똑한 나라지.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보고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걸까?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물론이고 차량까지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고 있는데 말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저 생각하기를 멈출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지 한국은 마치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며 둘러본 한국의 풍경 또한 상당히 인상 깊었죠. 일단 서울은 분명 번화하고 고층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 완벽한 대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울숲은 마치 도시의 낙원에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화려한 꽃들과 울창한 나무들, 테마 정원들이 어우러져 번화한 도시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듯한 기분까지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도시 한복판에서 사슴을 보는 것 또한 마법과도 같은 일이었고, 저는 이렇게나 현대화된 도시 구조물에 어떻게 녹지 공간을 통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을 지나 서울숲의 나무 사이에 숨겨진 작은 전통 정자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곤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자전거 도로의 상태는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인데요. 넓고 잘 관리된 자전거 도로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전용 도로와 분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 명확한 색상으로 구분된 표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의 도로에는 각종 가드레일이나 도로 연석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들로부터의 물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죠.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자전거 도로는 그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을 뿐이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우수한 모습에 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롤리는 제가 한국에서 연이어 감탄만 하는 모습을 보고 폭소를 하더니 이래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거냐면서 저를 놀렸는데요. 결국 저는 순간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치가 떨려왔습니다. 중국은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가 명확한 구분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넋놓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새 차량과 함께 달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중국인 운전자들은 난폭운전과 과속운전으로 매우 유명하기에 이러한 자동차에 의한 충돌 사고로 사망하는 자전거 라이더 비율은 중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차원이 다른 국가였고 저는 카롤린의 놀림에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얼굴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주거 지역과 학교, 직장, 공원 및 상점가 등을 통합하여 원활하게 연결했는데요. 덕분에 자전거 통근자들은 교외의 집에서 경치 좋은 강변과 그늘진 숲길을 포함하는 전용 경로를 통해 도심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 타기를 운전의 대안으로 장려하여 도시 혼잡을 줄이는 한국의 천재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인프라의 중요성이구나 싶어 다시 한번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역시나 중국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기에 저는 한국이 더욱 대단하게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자전거 도로는 경고 표지판도 없이 갑자기 종료되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도랑,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와 같이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발이 묶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중국의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 길을 막고 있는 경우도 많고 웬 가축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5분에 한 번꼴로 멈춰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죠.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한 형편없는 도로에서 실족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국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도조차 안 하는 것을 보니 중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이 나라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음에도 중국과는 정반대에 아니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저는 일전에 한국을 중국쯤밖에 안 되는 국가라고 섣불리 판단한 것이 떠올라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전광판을 봄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전광판은 날씨 예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의 주간일보를 보고 전날에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폭우가 내리면 며칠간은 원활한 라이딩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웅덩이로 가득해지고 또 도로 표면이 미끄러워져서 제대로 된 라이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조금 더 심했는데 중국은 안 그래도 도로가 포트홀 및 균열로 가득한 상태였고 도로 포장 상태도 형편없었는데 배수 시스템까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가 왔다 하면 3일 이상은 도로가 아예 잠긴 상태로 유지되고 형편없는 도로 포장 상태 때문에 도로는 비가 오기만 하면 진흙밭이 되어 며칠간 이용 자체를 못할 수준으로 변해버립니다.
중국에서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침수된 자전거 도로를 며칠간이나 억지로 달려야 했던 기분은 정말 절대로 잊지 못할 악몽과도 같았죠. 그러나 한국의 도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의 도로는 매끄러운 아스팔트와 같은 충격 흡수성 소재로 제작되어 마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을 뿐더러 투과성 포장은 배수를 향상시켜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웅덩이와 미끄러운 표면을 방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가 온 직후에도 최고 컨디션의 도로에서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이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이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제 놀라기도 지쳐 그저 멍하니 앞만 응시할 뿐이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라이딩을 즐기다 보니 저는 어느새 한강 자전거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강을 따라 달리면서 저는 한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평화롭고 넓게 느껴지는지에 경외심마저 느꼈고 물속에 비친 서울의 스카이라인 풍경에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마천루는 강에 반사되어 자연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초고층 건물들이 서울의 번화함을 상징했다면 한강에서는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노를 젓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있었고 이는 강변공원의 푸르름과 도시의 다채로운 다리와 아름답게 조화되어 색다른 느낌을 주었죠. 또 한강에는 오리와 외가리도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국이 한강의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감히 감도 안 올 정도였어요. 심지어 한강에는 다양한 벤치와 분수대와 같은 휴게 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었기에 한강은 그야말로 모든 한국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휴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하며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뚝섬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한강공원별로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같은 한강공원이라도 완전히 다른 매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뚝섬 한강공원은 활기찬 분위기와 문화공연부터 강변 휴게공간까지 다양한 액티비티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한강의 음악 분수는 경쾌한 곡조와 함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근처에는 현대 무용이 가미된 한국 전통 북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기에 가족들과 관광객, 현지인들 모두가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인프라와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된 이중 언어 표지판은 또 어떻고요? 보통 해외에서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힘든 부분이 화장실과 표지판에 대한 부분인데 웬만한 국가들에서는 유료 공중 화장실조차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중국에서야 모두가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해결했기에 저는 중국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볼일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무튼 길거리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는 건 원시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로 다신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나 한국은 눈만 돌리면 무료 공중 화장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저와 카롤린은 라이딩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들르면서 문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라이딩을 즐기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다 보니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남모습은 분명 환상적이었지만 이 나라가 밤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든 한밤중에 라이딩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밤이 되면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불안정한 치안에 더해 아예 도로에 가로등조차 없어서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의해 비명행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전기 보급률이 형편없이 낮은 중국에서는 밤만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각종 행사 등의 이유로 조명이 꼭 필요할 경우 중국 정부 측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며
어둠 속에서 사람이 직접 손전등을 들고 있게 함으로써 인간 가로등을 세우는 방식으로 밤을 밝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공포에 질려있자 카롤린은 아직도 한국을 의심하는 거냐며 저를 비웃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완전히 밤이 깊어지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일단 한국의 도로는 발광 소재로 제작되어 전기 없이도 야광으로 차선과 자전거 도로를 표시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LED로 된 가로등은 모션 센서로 사람들을 인식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더욱 밝은 불빛으로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에서는 여자나 초등학생들도 아무런 위협 없이 밤거리를 걷고 있었고 저 또한 한국의 밤길에서 그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몇몇 초등학생들은 밤 골목으로 들어감에도 무선 이어폰을 끼고 가는 것을 보니 한국은 정말로 범죄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청정구역인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완전히 수준이 다른 국가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한국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자전거 애호가로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전부 갖춘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싶어서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부러움을 느낄 뿐이었죠. 물론 저는 카롤린의 말을 듣지 않은 탓에 계속해서 개인 자전거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은 단언컨대 제가 겪어본 국가들 중 최고였고 저는 이 나라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